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임신 중이시거나 집안에 신생아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부, 신생아를 위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알아보면서 평소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미즈메디 병원 산부인과의 조주형 과장님, 맘스홀릭 베이비에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즈메디 병원 산부인과 조주영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임신부도 코로나 이전보다 사소한 것에 더 조심해야 하고 또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클 것 같아요. 임신부와 신생아를 코로나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예방 수칙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임신부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야외든지 실내든지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요. 네. 그리고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겉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7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마스크 겉면은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임신한 여성들은 매일매일 마스크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감염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정리해 보자면 뭐 손 소독 잘해야 되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거리 유지 계속 지켜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이 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임신부는 체온이 보통 사람들보다 체온이 살짝 높은데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임신한 여성에서는 더더욱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는지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전체 임신한 여성 중에 약 7% 정도에서 코로나 양성이 나오는데 그중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약 20% 정도에서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고열과 기침이고요. 네. 각각 40%, 한 39% 정도에서 나타나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숨찬 현상이 나타납니다. 숨이 차게 되는데 한 19%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미각 상실이 좀 특이하죠. 이건 15%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감염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나 경과가 좀 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35세 이상이거나 비만, 고혈압, 당뇨가 있는 임신부는 증상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싶어도 언젠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게 또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뱃속의 아기도 감염되는 건 아닐까? 또 혹은 출산을 못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 조기 분만하고 제왕절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인 고열과 저산소증이 네.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그리고 비정상 태아 심박 형태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산모가 감염되면 태아에게도 전염이 되는지에 네. 대해서는 몇 개의 케이스에서는 가능성이 보인 적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생아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확률은 전체 감염의 3에서 4% 정도 네. 이하로 보시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고 대부분은 생후 비말 접촉이나 분만 중에 임신부에게 감염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분만 중이나 분만 후 비말 접촉이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면 신생아 감염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뭐 임신 중에는 크게 태아에게는 그죠? 코로나 감염의 걱정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올해 임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임신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봤어요. 이렇게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될 때 위험한 점이 많다는 걸 들으니까요. 이 시국에 미루는 게 맞는 걸까?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상담이 오면 과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예, 이 문제도 이제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해서 임신 계획을 미루거나 임신을 피하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임신과 연관된 위험성이 정확하게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하다는 증거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임신 계획을 미루거나 임신 종결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임신부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요즘 병원 방문 많이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신 중에 검사를 받아야 할 것들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한데, 산정 검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학회에서도 이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되도록 한 번 방문했을 때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임신 주스에 병원에 방문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 횟수 자체를 줄이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음.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2번 방문이 필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요즘엔 NIPT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뇨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번에 가서 그렇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산모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질문을 모아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임신 중에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찾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임신 전에 정말 잘 먹던 이 매운 떡볶이 같은 음식이 갑자기 당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너무 자극적이라서 아, 혹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이거 주고 내가 이거 먹고 싶은 마음도 크고 또 이게 먹여도 될까? 너무 이게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던데 임신 중에 식생활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신 중에 이제 음식은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임신 중 체중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임신 중 적절한 체중 증가는 태와 산모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난 임신했으니까 이제 2인분을 먹어야 된다. 맞아요. 저도 라는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임신 전에 비해서 임신 중 필요한 칼로리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건 네. 약 300칼로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네. 드셨을 때 속이 편하시다면 드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신 중 음주는 절대 안 되고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임신부의 첫 잔은 네. 태아의 마지막 잔이다. 어, 그러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임신 중 카페인 하루 허용량은 200ml 정도고요. 이제 보통 캔커피나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80에서 110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그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네. 그 임신 중 카페인이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8주 이전에는 복용하지 말라라는 공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더블샷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반잔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엄마의 식습관이 임신 중이실 때뿐만 아니라 아기가 성장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부들이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혈당 관리예요. 자, 혈당 관리를 위한 꿀팁 혹시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으로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가 낮은 잡곡과 통곡물 위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임신 중에 이제 땡기는 과일이 많이 있어서 과일을 많이 드시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담당 선생님이 혈당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하루에 200에서 300g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혈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탕, 초콜릿, 청량음료, 단과자 같은 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름기 적은 육류나 해물, 달걀 및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초콜릿 많이 먹었던 기억 나거든요. 네. 자, 임신 중에는 몸이 무거워서 또 그런지 여기저기 또 아픈 곳이 정말 많아요. 네, 저도 그랬지만 이 손목이 자주 아팠었는데 또 관절 아프다, 뭐 여기저기 아프다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 신체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또 아플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네. 보통 임신 중에 일시적으로 오는 증상이고 출산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손목을 수시로 털어주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까지 고정해주는 손목 밴드를 밤에 착용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임신 중에 나타나는 관절통 중에 이제 손가락 마디가 부어서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대부분은 혈류 증가가 원인이기 때문에 음, 출산하고 이것도 한두 달 지나면 완화가 되고요. 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누마티스 내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갈비뼈 통증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자궁이 커지고 유방이 커지면서 늑골 인대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갈비뼈를 발로 차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중요한 건 우선 안정을 취하시고요. 벽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뭐 누울 때는 반대쪽 옆으로 눕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면 뭐 냉홈 찜질을 뭐 15분 간격으로 로테이션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레놀 복용은 괜찮으니까 통증이 네. 심할 때 타이레놀 복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속 아프다면은 이게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픈지 확인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그럴 땐 병원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또 기형아 검사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 종류도 많고 또 병원마다 추천하는 또 검사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기형아 검사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건 많은 질문인데요. 이제 기형아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본 선별 검사, 정밀 선별 검사, 그리고 진단 검사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기본 선별 검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누적 통합 검사라고 네. 해서 12주에 한 번, 16주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체열을 해서요. 네. 엄마 피 속에서 태반 호르몬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증 이 세 가지에 대한 위험도를 검사하는 건데 네. 결과는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오고요. 저위험군으로 나오면 결과는 패스, 합격이고요. 만약 고위험군으로 나온다면 정밀 선별 검사, 제 NIPT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 같은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 NIPT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 그 검사는 이것도 역시 엄마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인데요. 네. 엄마 피 속에서 아기 DNA를 추출을 해요. 네. 그래서 아기의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은 보통 전체 염색체 이상의 83% 이상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는 거의 100% 확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 선별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 고위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NIPT에서 저위험군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양수 검사 같은 진단 검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진단 검사인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의 경우에는 전체 염색체 이상의 99.8% 이상을 확인하는 아주 정확한 검사고요. 네. 하지만 0.1에서 0.3% 정도에서는 유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밀 선별 검사, NIPT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많이 시행하지는 않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형아 검사 전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것이 검사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선별 검사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검사라면 이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 진단 검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진단 검사를 먼저 받는 게 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여성 중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임신부에서 우선적으로 선별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임신부에서 처음부터 진단 검사를 권고했었는데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정밀 선별 검사인 NIPT 검사가 나와서 NIPT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IP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와는 달리 태아에 전혀 위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합 선별 검사와 비교했을 때 정확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요. 네네. 그래서 저위험군으로 나온다면 이제 기형아 가능성은 거의 배제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NIPT가 유용한 검사로 떠오르고 있고요. 추후 이제 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선별 검사는 대부분 NIPT 검사로 대체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복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형아 검사는 모든 산모들이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물론 산모들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기형아 검사를 받게 되지만, 특별히 검사를 추천하시는 산모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물론 기형아 검사는 모든 임신부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정밀한 NIPT 검사가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설명드리면요. 네. 첫째는 임신부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네, 35세. 네. 그리고 둘째는 목 투명대가 두껍거나 뭐 그런 초음파 이상이 있었을 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때, 연군. 그리고 넷째는 과거력상 가족이나 지난 임신 때 염색체 이상이 있었을 때, 네. 그리고 5번째는 부모가 로버슨 전자가 있을 때 고려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5가지 잘 들으셨죠? 네. 자,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이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도 하면서 이렇게 출산을 기다리잖아요. 자, 지금까지 출산 전의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출산 직후에 신생아 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캥거루 케어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출산 직후에 아기에게 묻은 양수랑 분비물을 깨끗이 닦고요. 네. 엄마에게 안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와 아기가 이제 피부를 맞닿게 돼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요. 최대한 밀착해서 30분 정도 안고 있는 방법이고요. 네. 아기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정서 안정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아빠 캥거루 케어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와 이제 따뜻한 체온을 나누면서 많이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요즘 아빠들은 또 많이 또 우세요. 눈물이 많으세요. 네.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요. 네. 엄마만 짧은 시간 캥거루 케어를 하고 있고요. 음. 추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캥거루 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숙아나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임신 중에 태아 건강을 위해 출산 전에 챙겨야 할 검사와 예비맘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신생아 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미스메디 병원 산부인과 조주영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강연을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께도 모두 고맙습니다.